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요. 한밤중 뒷문에서 남편의 손에 이끌리면서 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해 맞이 음식 준비도 도중에 설 음식 준비도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새해 음식 안 먹어요? 당신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묵으러 와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요? 부엌에는 준비한 와인이 놓여 있고 민준이는 드물게 기분이 좋은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손주들은 2층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언뜻 보면 평화로운 연말 풍경이었지만 남편만이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경수 씨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42년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뒷문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서 저는 황급히 겉옷을 걸쳤어요. 영숙 씨네 집으로 피시네요.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요. 가로등에 비친 등이 평소보다 더 의지할 곳 없어 보였어요. 나이든 남편이 필사적으로 저를 지키려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12월의 추운 아침,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인 김영숙 씨와 마주쳤던 때의 일이었어요. 영숙 씨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서도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영숙 씨가 아들 부부의 귀성에 대해 물어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최근 며느리의 태도가 서먹서먹하고 전화를 해도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돈 이야기를 넌지시 비추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영숙 씨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웃 중에도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노림당해서 큰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피가 이어져 있더라도 돈이 얽히면 사람은 변해버리는 법이라고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집에서 나온 경수 씨가 저희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흐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경수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은 소중하지만 속기 쉬운 서남은 때로 위험하기도 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갔어요. 집에 돌아오자 경수 씨는 드물게 오랫동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무엇을 비는지 묻자 남편은 그저 가족의 안전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여서 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연말을 향해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영숙 씨의 말과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가족의 애정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존재. 그 틈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은 앞으로 닥칠 일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 이름은 박선희. 가사 대행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68세요. 남편 경수 씨와 둘이서 조용한 주택가의 단독주택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경수 씨는 3년 전에 무역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취미인 낚시와 주식 투자로 용돈을 벌고 있어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은 안정되어 있고 집 대출도 다 갚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은 없어요. 아들 민준이는 42살이 되었고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모습이 신경 쓰여요. 8년 전에 미영이와 결혼해서 지금은 초등학생 딸과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손주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지만 최근에는 미영이의 태도가 서먹서먹하고 전화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며느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대출이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듯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미영이는 명품을 몸에 걸치는 일이 많고
SNS에서도 화려한 생활 모습을 올리고 있어서 부부의 금전 감각이 맞는지 걱정이 될 때도 종종 있었어요. 12월에 들어서 연말 준비를 시작할 무렵부터 경수 씨의 모습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남편이 민준이의 전화를 받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연말연시 준비 이야기라고 할 뿐 자세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한 남편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에게는 무언가 큰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미영이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점점 늘어났어요. 평소라면 아이들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최근에는 집안 사정이나 저희의 건강 상태를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건강 상태나 경수 씨의 주식 상황까지 세세하게 물어보고 요양원이나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일 등 장래의 일까지 걱정해 주었어요. 이때는 미영이의 목소리에 평소의 상냥함 속에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울림이 있다는 것을 눈치씌었어요. 저는 순순히 대답하고 있었지만 경수 씨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험악한 표정을 짓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이웃의 영숙 씨가 찾아왔을 때의 일이에요. 최근 아들 며느리에게서 자주 전화가 걸려온다는 이야기를 하자 영숙 씨의 표정이 흐려졌어요. 앞집 아주머니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상냥한 며느리였는데 점점 시부모의 재산에만 신경 쓰게 되었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경수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남편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을 보였어요. 영숙 씨 말대로 최근 며느리의 모습이 이상하고 민준이가 돈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 경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니지만 며느리에게 떠밀리고 있는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제 가슴에 불안이 퍼져나갔어요. 미영이에게서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묵고 싶다는 전화가 왔어요. 미영이와 아이들도 함께 온다고 해서 저는 새해 맞이 음식 준비와 설 음식 준비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경수 씨는 오랫동안 두 손을 모으고 가족의 안전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남편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2월 29일 오후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미영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아 보이며 저희를 맞이했어요. 손녀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예에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남동생 지훈이는 유치원생으로 기운 넘치게 제게 뛰어들어 안겼어요. 손주들의 성장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편 민준이의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민준이에게서 좀 더 길게 머무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쁘게 승낙했어요. 짐을 옮기면서 미영이가 집 안을 두리번 살피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어요. 거실의 꽃병이나 장식품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오고 그 골동품적인 가치까지 떠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영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평소에는 요리를 돕는 일 따위 거의 없는데 드물게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도우면서도 찬장이나 서랍을 여기저기 열어보고 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통장과 도장이 있는 곳까지 물어봐서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만일의 경우를 위해 알아두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서연이가 부엌에 나타나자 미영이는 화제를 바꿨어요. 저녁 식사 후 민준이에게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주택대출 상환이 어려워져서 1,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곤란하다면 도와주고 싶지만 영숙 씨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거실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주들을 향해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 집은 빈집이 되어서 아빠랑 엄마가 살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마치 저희가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새해 맞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을 돌이켜보고 있자니 아들 부부의 언동이 영숙 씨의 경고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수 씨가 계단을 내려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영이의 속셈과 민준이가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2층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미영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나중에 통장이랑 도장 있는 곳을 알아내고 치매가 걱정된다고 하면 기꺼이 협력해 줄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후에는 서서히 요양원 이야기를 진행하면 된다는 계획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의심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지만 미영이는 괜찮다고 단언하고 있었어요. 제 무릎이 떨렸어요. 아들 부부가 저희의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넣어서 집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어요. 경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지금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2층에서의 대화 소리는 멈췄지만 제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민준이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울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아플 때는 밤새도록 간병했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도 했어요. 그런 아들이 저희를 배신하려 하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경수 씨는 오늘 하루 미영이의 행동을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미영이의 모습은 이상했어요. 집안의 물건들을 품평하는 듯한 시선, 통장과 도장이 있는 곳을 물어본 것, 아이들을 향해 요양원 이야기를 한 것 모든 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연말연시 정도는 가족과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에는 제 바람도 경수 씨는 일축했어요. 손주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미영이는 처음부터 목적을 정하고 이 집에 온 거예요.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는 확신범이라고요.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미영이가 부엌에 나타났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라며 놀란 기색을 보였는데 잠옷 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도 지우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새해 맞이 음식 준비를 돕겠다고 말하는 미영이에게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미영이는 냉장고를 마음대로 여러 안을 들여다보며 꽤 좋은 걸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연금 생활이신데 이 정도의 식재료를 사시다니 역시 여유가 있으시네요. 라는 말에 경수 씨가 이제 늦었으니 쉬어요 라고 재촉했지만 미영이는 말을 계속했어요. 내일은 통장 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말에 저는 흠칫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치매 걱정도 된다는 이유였어요. 미영이는 미리 준비해두면 안심지라고 말하며 요양원도 몇 군데 둘러보고 왔다고 고백했어요. 특히 좋았던 곳이 써니 가든이라는 시설인데 퇴직금이면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집도 두 분이 사시기엔 너무 넓고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니 요양원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변하더니 지금까지의 상냥한 가면이 벗겨져 버렸어요. 요즘 건망증이 심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라는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걱정되는 증상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일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제안해 온 거예요. 저희의 기억력이나 판단 능력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경수 씨가 지금 당장 준비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제야 일어섰어요. 남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한 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겉옷을 가지러 갔어요. 오랫동안 정든 집에서 연말 심야에 도망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영이는 저희의 행동을 감시하며 외출을 막으려고 했어요. 마치 감시자 같은 태도였어요. 이런 시간에 외출하시면 이웃분들이 걱정하세요 라는 말에는 위압적인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지갑과 휴대전화를 핸드백에 넣었어요. 미영이가 부엌에서 저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통장과 도장은 내가 챙길 테니 최소한의 물건만 챙겨요 라고 지시했어요. 새해 맞이 음식 준비를 걱정하는 제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지금은 목숨이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목숨이라는 말에 저는 새삼 사태의 중대함을 깨달았어요. 아들 부부의 계획은 저희의 인생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었어요. 미영이가 거실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민준이를 깨우러 간 거겠죠?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돌아봤어요. 새해 맞이 음식 재료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설날에는 가족 모두가 설 음식을 둘러쌀 예정이었어요. 손주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하며 준비해왔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아니, 헛수고가 아니에요. 제 애정은 진짜였어요. 아들 부부의 계획이 사악했을 뿐이에요. 경수 씨가 뒷문에 잠금쇠를 열었을 때 거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가 밤중에 어딜 가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뒷문으로 밖으로 나가자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민준이와 미영이도 뒷문으로 나와 저희를 뒤쫓아왔어요. 미영이는 잠옷차림 그대로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저희를 막으려 했어요. 미영이는 어르신들이 밤중에 외출하는 건 위험해요 라고 말하며 이웃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되풀이했어요. 우리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지적하자 민준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내와 함께 저희를 속이려 했던 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미영이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오해예요 라고 부정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라고 따지며 이웃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라고 위협해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변했어요. 지금까지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며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해왔어요. 하지만 더는 사양할 필요가 없었어요. 증거라면 있어요 라고 말하며 미영이가 오늘 하루 동안 한 행동 전부가 증거라고 지적했어요. 집안의 물건들을 품평하고 통장이 있는 곳을 묻고 요양원을 마음대로 견학한 것을 열거하자 미영이는 두 분을 생각해서 그런 거요 라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자 미영이의 발소리가 멈췄어요. 영숙 씨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한 거겠죠. 이 순간 저는 완전히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끝났어요. 이제부터 저희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숙 씨네 집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기다려주고 있을 거예요. 남편의 손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영숙 씨네 집 현관등이 켜져 있었어요.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희를 기다려준 것 같았어요. 현관에 선 영숙 씨의 표정은 사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어요. 저희가 피신해 올 것을 예상했던 거겠죠? 밤중에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자 영숙 씨는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거죠 라며 다정하게 맞아주었어요. 거실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난로도 켜져 있었어요. 역시 그렇게 됐군요 라고 영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며느리의 모습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요. 이웃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서 결말이 비슷할 거라고 느꼈었다고 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저희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나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영숙 씨는 힘들겠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며느리는 확신범이에요 라는 말에 경수 씨도 동의했어요. 아들은 정말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자 영숙 씨는 다드님은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떠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는 말에 조금 구원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제 심장이 뛰어올랐어요. 아들 부부가 뒤쫓아온 거예요. 영숙 씨는 걱정 말아요 라고 말하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너머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이쪽에 오시지 않았냐고 묻는 민준이에게 영숙 씨는 지금 쉬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자 영숙 씨는 선희 씨랑 경수 씨가 치매라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일축했어요. 미영이는 가족이니까 깨닫는 변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영숙 씨는 매일같이 이야기하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에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심야의 노인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그게 무슨 가족의 사랑이에요 라고 영숙 씨가 쏘아붙였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협박이지 라는 말에 민준이는 조회예요 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통장 있는 곳을 묻거나 요양원을 견학하는 게 걱정하는 거예요 라고 몰아세웠어요. 앞집 아주머니에게서 미영이가 요양원을 견학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정보까지 영숙 씨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미래를 대비해서 라고 변명하지만 영숙 씨는 선희 씨네는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미래예요 라고 일축했어요. 게다가 이 근처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집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며느리와 미영이가 맘친구였다는 사실까지 들이댔어요. 미영이는 관계없어요 라고 부정했지만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 씨의 정보 수집 능력에 미영이도 동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너는 정말로 우리를 요양원에 넣을 생각이었니? 라고 묻자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영이가 써니 가든이라는 시설을 견학하고 퇴직금으로 비용을 낼 생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자 민준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미영이는 만일의 경우를 위한 사전 답사라고 변명하지만 영숙 씨는 포기해요 라고 말했어요. 당신 계획은 전부 들통났어요 라는 말에 미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져 떨어진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라고 따지는 미영이에게 영숙 씨는 증거라면 산더미처럼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웃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 라는 말에 미영이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늦었으니 두 분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라고 영숙 씨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해요. 라며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법무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저는 영숙 씨네 집에서 눈을 떴어요. 옆방에서 경수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새 잠들지 못했지만 영숙 씨네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박진우 법무사님께 오시라고 했어요. 라고 영숙 씨가 말했어요. 이런 문제에 밝은 분이라 분명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10시쯤 박진우 법무사님이 영숙 씨네 집을 방문했어요. 45세 정도의 온화한 남성으로 설명이 정중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이었어요. 영숙 씨에게서 사정은 들었습니다. 라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최근 이런 친족에 의한 재산 놀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먼저 부모에게 치매 의혹이 있다고 주위에 소문을 내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본래는 선의의 제도이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미영이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하려 했으니 거짓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얻으려 했던 거겠죠. 사전에 눈치채고 피신한 것은 현명했다고 박 법무사님은 말했어요. 대책으로는 우선 재산 보전이 필요하며 통장이나 도장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부정한 인출을 할 수 없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어요. 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 이외의 인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 명의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등기에 제한을 걸 수도 있어요. 또한 아들 부부의 행동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하며 대화 녹음,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제3자의 증언 등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가 된다고 해요. 영숙 씨 같은 이웃분들의 증언도 유효하다고 했어요. 아들 부부와 다투는 것은 내키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박 법무사님은 상대방은 이미 법적 수단을 사용하려 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설득해 주었어요. 또한 미영이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을 권유받았어요. 이런 종류의 사기는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맘 친구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조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영이의 행동 패턴이나 교우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만약 조직적인 범행이라면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잠시 후 영숙 씨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화기를 들자 민준이가 어젯밤에는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어요. 라고 사과해 왔어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영숙 씨 댁에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미영이는 처가에 돌려보냈으니 혼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 법무사님이 녹음합시다라고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3자가 동석한다는 조건으로 민준이의 방문을 승낙했어요. 잠시 기다리자 민준이가 영숙 씨네 집에 혼자 찾아왔어요. 어젯밤 미영이와 크게 다퉜다고 해요. 미영이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고 자신은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어요. 미영이는 집을 매각해서 주택대출 상환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경수 씨의 퇴직금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맘 친구 중에도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박 법무사님은 역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어요. 아내에게 속아 부모님을 배신할 뻔했다고요. 42년간 애정을 쏟아 키운 아들은 역시 제 아들이었어요. 미영이에게 속았을 뿐이에요. 민준이는 이혼하겠다고 결심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생각이며
미영이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고 사기 행위를 하려 했으니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박 법무사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미영이가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영숙 씨도 협력하겠다고 나서며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미영이의 행동을 증언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해 주었어요. 해가 기울고 나서 박 법무사님의 안내로 은행에 갔어요. 경수 씨와 제 계좌에 부정 인출 방지 조치를 해두기 위해서예요. 은행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본인 확인과 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한 절차는 일절받지 않도록 설정해 주었어요. 은행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나서 등기소로 향해 부동산 처분 금지 조치를 신청했어요. 이걸로 아들 부부가 마음대로 집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박 법무사님은 재산 보전이 완료되었으니 다음은 미영이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해가 높이 떴을 무렵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째서 집에 안 계세요? 라고 묻는 미영이에게 처가에 돌아간 거 아니었어요? 라고 되물었어요. 돌아왔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돼서요 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상냥함은 없고 분명히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은행에서 이상한 절차를 밟으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의미예요? 라고 다그쳐 묻길래 저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족인데 신용해주지 않다니 너무해요 라는 말에 신용할 수 없는 건 당신이 속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맞받아쳤어요. 미영이는 속이려 하다니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라고 부정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발각되고 법적 조치까지 당해서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에게도 이상한 말을 해서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고 비난하는 미영이에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깨달은 거요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 어머님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라고 우기는 미영이에게 이제 말해도 소용없어요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박 법무사님이 지금 대화는 녹음되어 있으니 나중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해가 지고 나서 민준이가 영숙 씨네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요? 내일부터 아이들을 맡아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민준이가 부탁했어요. 미영이와의 이혼 조정이 시작된다고 해요. 박 법무사님은 이혼 조정에서는 미영이의 사기 계획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갖춰지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미영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이렇게나 평온한 분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박 법무사님에게서 중요한 보고가 있었어요. 미영이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거예요. 맘 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적어도 3건이 유사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정보 교환과 수법 공유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미영이의 사기 계획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것이었음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박 법무사님은 말했어요.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서 집단으로 고발할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피해자 모임의 제1회 모임이 열렸어요. 회의장에는 50대부터 70대의 여성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각자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는 미영이 일당의 수법의 교묘함에 새삼 놀랐어요. 선의를 가장하면서 심리적으로 몰아붙여 재산을 빼앗는 수법은 명백히 프로의 범행이었어요. 박 법무사님은 여러분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서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사기 미수와 조직 범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1월 중순
드디어 미영이와 공범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보도되어 노인 재산 노린 사기 그룹 적발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이걸로 이혼 조정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 라고 민준이가 안도했어요. 아이들의 양육권도 틀림없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가 체포되고 일주일 후 저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위협이 사라지고 드디어 안심하고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숙 씨가 걱정되어 상태를 보러 와주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미영이의 어머니가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나 있으며 사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미영이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딸이 체포된 지금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경수 씨는 일단 이야기만이라도 들어보자고 했어요. 미영이의 어머니 김경자 씨는 60대 초반의 아담한 여성이었어요. 현관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딸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는 경자 씨에게 그렇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로 안내하자 경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어요. 사실 미영이의 행동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라는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최근 미영이가 명품을 몸에 걸치는 일이 잦아져서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투자로 벌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영이에게 그런 지식이 있을 리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미영이는 주범 격이었다고 해요. 저는 놀랐어요. 미영이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조직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미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일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자존심만은 높아서 다른 사모님들과 경쟁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맘 친구에게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지만 점점 자신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게 된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다른 젊은 며느리들에게 시부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룹은 실버 서포트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활동했던 거예요. 노인들의 생활을 서포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노리는 사기 그룹이었어요. 민준이가 마침 그 타이밍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경자 씨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자 씨는 민준이에게 정말로 미안했어요. 자네까지 휘말리게 만들었네요. 라고 사죄했어요. 민준이는 저도 한심해요.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어서 그것만이 구원이에요. 라고 경자 씨가 말했어요.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서연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묻는 서연이에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서연이에게 엄마가 체포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엄마는 조금 먼 곳에 가 있단다라고 대답하자 경자 씨가 손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외할머니가 나쁜 아이로 만들어버려서 미안해 라는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경자 씨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위자료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지불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걱정된다며 민준이를 돕게 해달라고도 했어요. 저는 경자 씨의 제안을 듣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저지른 죄는 무겁지만 이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손주들에게도 외할머니는 소중한 존재일 거예요. 가끔 손주들 만나러 오세요 라고 말하자
경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경자 씨가 돌아간 후 저희는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미영이가 없는 식탁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미영이의 체포로 그들의 그룹은 괴멸되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박 법무사님이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조직 범죄에서는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가 보복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 후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가자 우편함에 본 적 없는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 기재가 없고 겉면에는 손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있었고 거기에는 난폭한 글씨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경수 씨는 협박 편지라고 단정하고 미영이 동료들의 소행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조직에는 반드시 윗선이 있고 미영이 일당은 단순한 조리였을지도 몰라요 라고 분석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미영이 일당의 조직에는 더 큰 배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미영이가 체포되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기묘한 일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조직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라고 경수 씨는 분석했어요. 미영이의 동료들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민준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함정을 파서 며느리를 체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치매인 척 연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저희가 가해자이고 미영이가 피해자라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찰에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잡혀갔다 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나서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동네에 악질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선희 씨와 경수 씨가 미영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매인 척 연기를 했다는 이야기로 그래서 미영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저희는 미영이의 연기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미영이는 동네에서도 상냥한 며느리로 평판이 좋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체포되었으니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가자 상점과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채소 가게 주인이 사드님 댁 며느리가 큰일이 났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영 씨는 항상 싹싹한 사람이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에 저는 대답하기 곤란해졌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미영 씨가 걱정해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니 요양원을 찾고 있다고 이웃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영 씨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또 협박 편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라고 경수 씨가 지적했어요. 박 법무사님에게서 큰일이 났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 일당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실버 서포트회는 전국 조직으로 각지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의 상층부가 저희 부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증언을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증언을 바꾸면 미영이의 죄가 가벼워지고 다른 사건의 입증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후의 공격은 교묘하고 집요했어요. 동네 게시판에 치매 노인이 무고한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렸다. 오는 괴문서가 붙었어요. 발신인 불명이었지만 내용은 상세해서 마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 사기라니 믿을 수 없어요. 라며 최근 건망증이 심하다고 걱정하시더니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미영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왔어요. 나이가 들면 피해망상이 생긴다며 미영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너무해요. 라고 비난받았어요. 그 여성은 미영이와 비슷한 말투를 쓰고 있었어요. 아마 조직의 동료겠죠? 집에 돌아오니 정원의 나무들이 누군가에 의해 잘려 있었어요. 소중하게 키우던 장미꽃도 모두 꺾여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다니 라며 경수 씨가 화를 냈어요. 우리를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 생각이군요 라고 했어요. 경찰에 상담하러 갔지만 대응은 냉담했어요. 협박 편지에는 지문이 묻어 있지 않고 정원수를 자르는 현장을 본 사람도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수사는 어렵다고 했어요. 게다가 박선희 씨 부부가 미영 씨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증언도 여러 주민에게서 확보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저희는 피해자라고 호소해도 치매로 판단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말을 들었어요. 미영 씨의 선의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경찰관의 말에 저는 경악했어요. 경찰까지 미영이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조직의 공작이 경찰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영숙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동네 반상회에서 임시총회가 열린대요. 문제가 있는 주민에 대하여라는 의제인데 바로 우리 부부 이야기라고 해요. 이웃 사람들이 며느리를 괴롭혀서 무고한 미영 씨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치매로 판단력이 없으니 시설에 들어가게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를 내쫓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이의 동료들이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선희 씨네는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라고 영숙 씨는 경고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40년 이상 정든 동네에서 저희는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어요. 미영이 일당의 조직은 법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말살까지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이런 곳에 있어도 위험하니까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인데 도망치다니 라고 말하자 경수 씨는 지금은 전략적 후퇴도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대하다고 했어요. 박 법무사님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반격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대로는 박선희 씨 부부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도망치면 미영이 일당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박 법무사님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불리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걸까? 이웃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경찰도 믿어주지 않아요. 미영이의 조직은 예상 이상으로 교묘하고 강력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굴복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미영이 일당의 악행을 백일화에 드러내고 정의를 증명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동네를 떠나는 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반상회 임시총회가 열리던 날 저희는 영숙 씨와 함께 회의 장소로 향했어요. 주민센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주민이 모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쏠렸어요. 그 대부분이 차갑고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였어요. 40년 이상 살았는데도 마치 외부인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반장님이 임시 총회를 시작한다며 오늘의 의제는 동네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저와 경수 씨는 맨 앞자리에 앉혀졌어요. 마치 피고석 같은 기분이었어요. 주민들이 차례차례 박선희 씨네 며느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체포되어 버렸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미영 씨는 항상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박선희 씨 부부가 경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미영 씨는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는 비난이 시작되었어요. 박선희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미영 씨의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라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저는 마침내 일어섰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미영이는 저희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라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박선희 씨의 망상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경찰이 조사해서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해도 미영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박선희 씨에게 누명을 썼다고 들었어요. 라는 반론이 돌아왔어요. 영숙 씨가 잠깐만요. 다들 미영이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영숙 씨는 박선희 씨 편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라는 말을 들었어요. 문제는 치매 의심이 있는 박선희 씨가 혼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최근에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거나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길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대답해도 미영 씨가 걱정하면서 어머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상담해 주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역시 시설에 들어가시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미영 씨도 좋은 시설을 찾아줬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건 미영이가 저희를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라고 설명해도 그렇게 피해망상을 갖는 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라고 단정지어 버렸어요. 미영이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반장님이 박선희 씨, 만약 치매 의심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경수 씨가 아내는 정상이고 진단받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반박해도 남편분도 고령이시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역시 전문가에게 진찰받는 편이 안심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어요. 거짓말지라고 말해도 미영 씨가 이웃 사람들에게 상담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려서 위험한 적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부정해도 본인은 기억 못 하시는 법이에요. 치매 환자는 치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미영이는 장기간에 걸쳐 제 평판을 떨어뜨리는 공작을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성년후 연제도를 사용해서 강제로 제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미영이의 계획대로였어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심이죠. 박선희 씨 부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흥분하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일지 몰라요. 냉정하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역시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겠네요. 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회의장을 나설 때 저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 모두가 적이 되었고 강제로 재산 관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미영이의 복수는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경수 씨는 2층에서 자고 있지만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반상회에서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68년간 남에게 패끼치지 않도록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웃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쌓아왔고 아들도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치매 취급을 당하고 재산을 노리는 악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거실 창밖으로 미영이가 살던 아들네 집이 보였어요. 저 집에서 미영이는 몇 달 동안 저희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짜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제 나쁜 평판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이 한때나마 저를 의심했다는 것이 가장 괴로워요. 미영이에게 세뇌당했다고는 하지만 어머니인 저를 배신하려 했던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옛날 일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선이야, 결혼하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렴. 하지만 자신을 너무 희생해서는 안 된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너무 헌신한 나머지 자신을 지키는 것을 잊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처음 걸었을 때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어느 것이나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이 어떤 어른이 될까 기대됐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쳐왔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미영이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미영이는 처음에는 싹싹하게 굴었지만 익숙해지자 저희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 미영이는 조직적으로 저희 재산을 노리고 저를 치매라고 속여 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했어요. 그 계획은 무서울 정도로 완벽했고 지금도 이웃 사람들은 미영이의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생각해요. 어쩌면 아들을 좀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내의 말만 듣는 그런 남자로 만들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민준이는 마지막에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었어요. 미영이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저희 편이 되어주었어요. 아들은 제가 키운 그대로의 다정한 아이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웃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괴로움은 헤아릴 수 없어요. 오랫동안 정든 이 동네에서 이제 예전과 같은 평온한 생활은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거실 의자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미영이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교묘했고 저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수 씨가 걱정되어 보러 온 거겠죠?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살며시 손을 잡았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남편의 손에 온기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괴롭겠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용라고 경수 씨가 말했어요.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했어요. 나는 믿고 있어요. 민준이도, 영숙 씨도, 박 법무사님도 믿어주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남편은 말했어요. 선희 씨, 당신은 68년간 누구보다도 올곧게 살아왔어요. 거짓말한 적도, 남을 속인 적도 없어요. 그런 당신이 틀렸을 리가 없어요 라는 말에 격려를 받았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나의 온화한 표정 속에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아들을 미영이의 소나귀에서 구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했어요. 그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절망의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려는 힘이 솟아났어요. 분명히 저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미영이의 악행을 폭로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와 경수 씨는 박 법무사님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젯밤의 절망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미영이 일당의 조직과 본격적으로 싸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박 법무사님은 어젯밤에는 힘드셨죠라며 반상회건은 영숙 씨에게서 들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 정신입니다라고 격려해주며 사실 어젯밤부터 새로운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미영 씨의 조직 실버 서포트회의 활동 자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전국에서 적어도 50건의 유사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중요한 증언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박 법무사님이 소개해준 사람은 40대 여성이었어요. 원래 실버 서포트회의 멤버로 미영 씨의 직속 부하로 활동했다고 해요. 미영 씨는 수도권 지부의 리더로 신입들에게 사기 수법을 가르쳤다고 증언했어요. 전국에 약 200명의 회원이 있고 주부들을 모집해서 시부모를 노리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왜 조직을 떠났냐고 묻자 처음에는 노인들의 생활을 서포트한다는 명목에 속았지만 실제로는 사기 그룹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졌다고 했어요. 증언자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냈어요. 조직의 내부 자료로 타깃 리스트와 수법 매뉴얼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라고 박 법무사님이 단언했어요. 박선희 씨 부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영숙 씨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미영 씨의 지지자라고 자칭하는 여성들이 집집마다 돌며 박선희 씨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박선희 씨를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자는 서명운동까지 시작해서 이미 2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했어요. 예상대로의 전개였지만 이번에는 이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박 법무사님이 말했어요. 다음 날 박 법무사님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어요. 전국 규모의 사기 조직을 고발하는 중요한 기자회견이었어요. 회의장에는 많은 보도진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경수 씨가 곁에 있어 주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박 법무사님이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라며 노인을 노린 조직적 사기 그룹 실버 서포트회의 전모를 밝히겠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아들의 며느리로서 가정에 들어가 시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수법으로 전국에서 적어도 50건, 피해 총액은 1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박선희라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 미영이에게 속을 뻔했던 피해자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미영이는 결혼 초기부터 저희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저를 치매라고 속여 요양원에 넣고 집을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현재 미영이는 체포되었지만 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법무사님은 조직은 박선희 씨 부부를 사회적으로 말살하려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제가 미영이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도 덧붙였어요. 증언자가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 약 2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라고 조직의 실태를 증언했고 전 멤버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기자회견 모습은 그날 밤 뉴스로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노인을 노린 조직적 사기 그룹의 실태가 밝혀졌다고 자세히 보도되었어요. 이걸로 전국의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졌네요. 라고 제가 말하자
경수 씨는 이걸로 바람의 방향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기자회견의 효과는 절대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웃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채소 가게 주인이 서재 뉴스 봤어요. 정말 큰일 겪으셨네요. 라고 했어요. 미영 씨의 거짓말을 믿어버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받았어요. 생선 가게에서도 텔레비전에서 조직의 실태를 보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치매라니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네요. 라며 부끄러운 듯이 사과해 주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차례차례 사과해 오는 가운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되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안도하는 마음이 컸어요. 영숙 씨가 기쁜 듯이 보고해 주었어요. 경찰에도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해요. 전국의 피해자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실버 서포트회의 피해는 더욱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박 법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검찰에서 조직의 간부급을 일제히 검거할 준비가 갖춰졌다고 들었어요. 미영이도 주범격으로 형이 무거워질 전망이며 집행유예는 붙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걸로 정말 끝이 나는 걸까요? 라고 묻자 조직의 자금줄도 끊기고 멤버들도 뿔뿔이 흩어질 테니 이제 조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미영이 일당의 조직이 괴멸하고 1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미영이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미영 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자료 중에 놀라운 내용의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박 법무사님이 보고해 주었어요. 상세한 범행 계획서로 박선희 씨 부부를 타깃으로 한 구체적인 전략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 공략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결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거예요. 치매설 유포, 지읒 주민 공작, 성년 후견제도 악용 등 단계적인 전략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민준 씨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직이 사전에 조사해서 재산을 가진 노인의 아들로서 민준 씨를 타깃으로 선정했고 미영이는 민준 씨의 취미나 행동 패턴을 조사해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던 것 같아요. 민준이는 의자에 기댔어요. 자신의 결혼이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는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고립시킬 계획이었다 는 말을 듣고 아들을 세뇌하는 구체적인 순서까지 적혀 있었다 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게다가 이 계획서는 미영 씨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상층부가 관여한 흔적이 있다고 해요. 실버 서포트회의 창설자인 배후의 존재가 밝혀진 거예요. 조직의 창설자는 전직 변호사인 조상필이라는 인물로 성년 후견제도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제도를 악용해 노인들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상필은 전국에 조직을 만들고 젊은 여성들을 모집해서 각지에 파견했던 거예요. 미영이는 조직 내에서 수도권 총괄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새삼 미영이의 무서움을 실감했어요. 단순한 돈 목적의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간부였던 거예요. 조상필의 체포로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피해 총액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해요. 전국에서 300건 이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저희 부부처럼 사전에 눈치채고 피해를 면한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었다고 해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는 거네요. 라고 경수 씨가 말하자 박 법무사님은 특히 경수 씨의 통찰력과 판단력이 없었다면 계획은 성공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영숙 씨가 흥분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또 특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는 실버 서포트회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노인을 노린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보도되고 있었어요. 조직의 수법은 극히 교묘해서
아들의 며느리로서 가정에 들어가 장기간에 걸쳐 시부모를 속여왔다는 것이었어요. 피해자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6년간 상냥한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설마 그 아이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라고 말하는 모습이 비쳤어요. 하지만 이 조직의 적발로 이어진 것은 한 노부부의 용기 있는 고발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되었어요. 화면에 저희의 영상이 나오고 박선희 시부부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결사의 각오로 진실을 밝혔다고 설명되었어요. 방송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해설도 이어졌고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었다고 설명되었어요. 아들의 며느리로부터의 피해는 가족 내의 문제로 처리되기 쉬워 외부에 상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박선희 시부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노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쉬워졌고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문가는 말했어요. 방송 마지막에 저희와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노인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담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제 모습이 비쳤어요. 경수 씨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문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전국에서 격려의 목소리가 전해져 온 거예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 상담해 볼게요. 라는 여성. 어머니가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박선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대처할 수 있었어요. 라며 울먹이며 감사하는 남성. 저는 전화를 받으며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희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박 법무사님에게서 최종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조상필을 비롯한 조직의 간부 15명에게 징역 5년에서 10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요. 미영이도 징역 7년의 실형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총액 300억 원이 지급되게 되었고 저희 부부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금전적인 보상보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라고 경수 씨가 말했어요. 박 법무사님은 박선희 씨 부부의 고발로 인해 노인을 노린 사기에 대한 법정비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성년후견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며 박선의 법이라고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거창하게 라고 말하자 박선희 씨 부부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구하고 사회를 바꾼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박 법무사님은 힘주어 단언했어요. 미영이의 재판이 끝나고 계절이 바뀌어 저희의 생활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봄이 찾아옴과 함께 집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했고 미영이가 잘라버렸던 장미도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자 민준이가 서연이와 지훈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매주 주말에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손주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집에 울려 퍼졌어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은 분위기였어요. 민준이에게서 유진 씨와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다음 달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됐어요. 라고 했어요. 유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경수 씨가 격려했어요. 오후가 되자 영숙 씨가 직접 만든 과자를 가지고 놀러 와 주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우예요. 라고 웃는 영숙 씨에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 전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있었지만 이제 텔레비전은 질렸어요. 라며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녁 무렵 박 법무사님이 법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보고였어요. 성년후견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로
박선희 시부부의 경험이 법이 된 겁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름이 붙은 법이 생기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라고 경수 씨가 말하자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피해는 대폭 줄어들 겁니다. 라고 박 법무사님은 설명했어요. 전국의 피해자분들에게서도 감사의 편지가 도착하고 있다고 했어요. 책상 위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감사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 통 한 통 읽을 때마다 저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렇게나 많은 분이 도움을 받으셨네요. 라고 말하자 박 법무사님은 박선희 시부부의 고발로 인해 추정 1,000건 이상의 피해가 미연에 방지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밤에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민준이의 약혼자인 유진 씨도 함께 참여해 주었어요. 유진 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노인분들과 접할 일이 많아 두 분의 경험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노인 사기 방지 활동도 하고 있다는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훌륭한 일이라고 감탄했어요. 손주들도 유진 씨를 받아들이고 있어 새로운 가족의 유대가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식후에 정원에 나가보니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하늘이네요. 라고 말하자 경수 씨는 오랜만에 느긋하게 별을 보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함께한 남편과 손을 잡으며 저는 깊은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영이와의 싸움은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가족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어요. 68세가 된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아들의 새로운 가족을 응원하며 그리고 남편과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에요. 미영이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불행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지지,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 이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봄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상냥한 바람이었어요.